2월 8일 오전 8시 정각입니다. 홍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다음 코너 진행하기 전에 방금 전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한 재난방송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대국민 안내입니다. 방금 전 7시 56분에 들어온 요청사항이고요. 자, 내용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심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하신 분들의 방역조치가 조정되어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이상 접종하신 분은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명까지 모임 가능합니다.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할인 그리고 면제되고요.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 1차 이상 접종하신 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을 독려하고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권장합니다. 예방접종 완료하신 분으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그리고 음식 섭취 가능합니다. 2차까지 접종을 하신 분들은 감염 취약시설 즉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코로나19 선제검사, 면회 등 완화됩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회복을 위해서 꼭 예방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만관뉴 알아보겠습니다. 자, 만관뉴 전해줄 이영훈 아나운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첫 번째 만관뉴 뭡니까? 첫 번째 만관뉴,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각하입니다. 이거 2018년 대법원 판결 이거 뒤집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이 어제 나왔는데요. 예. 사실상 패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원래 이거 했던 그 선고, 이거 판결을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때도 이번에도 역시 쟁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전범 기업들의 책임이 해소된 것이냐였는데요. 예. 2018년 대법원 선고 때에는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라고 봤었고요. 예. 이번 재판부는 개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일부에서는 판결문을 보면서 이 사건의 쟁점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주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예. 청구를 인용하고 강제 집행까지 맞춰질 경우 한미 또 한일 관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 재판부에서 그 외교 관계까지 고려를 해서 판결을 내렸다? 예, 그런 게 좀 이례적이다 보니까 이게 본질적으로 사건 쟁점과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의견이 좀 나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런 이야기도 덧붙였는데요. 이 사건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갈 경우 혹여나 대한민국이 패소하면 사법부 신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기업 관련해서도 뭐가 또 생깁니까? 판결이 이를테면은 기각하지 않았다면은? 기각하지 않았다면 기업 관련 어떤 게 생긴다는 말씀이시죠? 이를테면 지금 일본에서 자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보복 조치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는데요. 이번 판결을 이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해석해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라. 그거를 촉구하는 판결이다? 예,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에서 이미 2018년에 내렸던 이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거라서 이건 1심이잖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상급심에서 또 판결이 뒤집힐 수 있고요. 예. 설명 주십시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상급심 또 아마 이어지겠죠. 그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2018년에 나왔던 대법원 판결은 여전히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래요. 그렇죠. 자, 근데 이번 판결에서 판결 내용 외적으로 또 주목받은 일도 있었는데, 이 선고 기일이 갑자기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기존 10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어제 오전에 갑자기 오늘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갑자기 바꾼 겁니다. 당일에.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다수가 소식을 뒤늦게 들어서 법정에 오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 법정의 평온과 안정을 고려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했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는데 이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피해자분들, 유족들이 다 고령자일 텐데. 그렇죠. 고령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을 더 고려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의 이유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하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예, 두 번째 방관유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5개티입니다. 5개티요? 예. 5개티.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 좀 잘못된 게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상반기에 목표를 웃돌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 백신 접종 사전 예약이 가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요? 어제부터 이제 30살 미만의 경찰관과 소방관 등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가능해졌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대상이 아닌 20대 일반 회사원들 일부도 사전 예약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요? 백신 예약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너도 나도 시도를 해보면서 총 2만여 명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만 명이요? 2만여 명이요? 굉장히 많이 예약 성공했네요?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일부 대기업 사원들에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면 2만여 명이 대부분 대기업 사원들인가 보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 대상은 대부분 대기업 사원들이 이제 예약이 가능했는데 왜 이런 루머가 돌았냐면요. 조금 큰 기업들은 이 사내에 의료기관을 좀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이제 대상자였는데 그거를 좀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랑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일반 직원들이 함께 등록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이거 그럼 방역당국에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뭐 당연히 사과를 했고요. 또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취소를 하고 접종 예약 취소 문자를 보내서 안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취소됐군요? 예, 됐습니다. 예약했다고 해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세 번째 소식, 수험생 올린 시험 문제입니다. 수험생 올린 시험 문제. 어려웠다는 얘기인가요? 시험 어렵고 황당했다라는 얘기인데.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황당했다? 지난 5일 공무원 시험에서 나온 문제 하나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드릴 테니까 앵커님과 청취자분들도 한번 풀어보시죠. 다음 중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문제였고요. 1번 반나절, 하루 낮에 반. 2번 달포,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3번 그끄적게, 오늘로부터 사흘 전의 날. 4번 해거리, 한 해를 걸은 간격. 어렵죠? 저는 어렵지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해거리는 이거 보통 과수원에서 보통 쓰는 말인데. 그런 식으로 또 알고 계신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일단 공개된 정답 가안에 따르면 1번 반나절의 뜻풀이가 옳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 얘기가 많습니다. 하루 낮의 반이 아니라 한나절의 반이다. 뭐 이런 뜻풀이가 정답이다라는 건데 이걸 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쳐보면 하루 낮의 반이라는 뜻이 또 2번 뜻풀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낮이 이게 참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하루 낮과 그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서 이 정답이 갈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나절을 아예 그냥 앞으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지금 이게 진짜 실무에 필요한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망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시죠.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지난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열띤 대담 시간입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생생도시, 살고 싶은 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성추행 당한 뒤에 극단적 선택한 공군부사관, 고 이중사 사건. 이제 대통령이 사과는 했지만 장례식 아직 못 치르고 있고요. 군은 검찰이 뒤늦게 대대적인 수사 벌이고 있는데 또 새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어쨌든 뭐 이중사가 목숨을 잃었으니까 어찌 보면 모든 게 늦은 셈 아니겠습니까? 김남국 의원님. 네. 이거 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뭐 제가 보기엔 사태라고 해도 관여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개혁문화의 문제가 총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 가지 차원에서 큰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은 그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역할이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또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선임하는 것 자체는 극도로 불안한 어떤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그 절차 과정에서 철저하게 2차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국선 변호인의 뭐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면담을 하지 않았다라거나 아니면은 조사를 하러 가는 과정에서 동석해서 피해자의 조사를 도와주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변호사의 조력 의무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고소가 된 이후에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수사가 되었어야 됐는데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또는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지금 공군뿐만 아니라 예. 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특성에 따른 굉장히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예, 우선 저 고인의 명복을 빌고 가족분들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은 군이 총체적인 난국이다. 은폐, 축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건 진상이 밝혀져야 될 것이고 또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이런 뭐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것들 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보다도 또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이런 사건, 박원순 오거돈 사건 같은 게 일어났을 때에 좀 더 단호했어야 된다.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뭐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 그러고 또 당원을 개정해서 후보를 내고 이런 2차 가해들이 이루어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의식이 좀 약해진 면이 있지 않느냐. 좀 더 그때 단호하게 대처를 했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의 문제인데 주적의 개념이 흔들리고 그 훈련도 뭐 한미연합훈련을 사이버훈련으로 대체를 하고 북한군이 기순을 해서 GP문을 두드릴 때까지 모르고 급식이 뭐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군 총체적인 난국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군의 주적 개념이 흔들리면서 기강이 해이해졌고 이런 결과들이 알게 모르게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바닥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 총체적인 난국의 어떤 일부 어떤 문제로도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요. 군 검찰이 그 늑장 수사 문제 좀 보시죠. 가해자의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 받고도 압수수색을 미뤘고요. 가해자 조사도 이중사의 죽음 뒤에야 이루어졌고, 그리고 아까 이제 김남국 변호사께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선 변호인 선임됐지만 있으나 마나였고요. 자, 김남국 의원님, 네. 군의 사법 시스템 이렇게 엉망이었습니까? 이번 기회에 개혁을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 사건의 사건 일지를 보게 되면 성추행 피해 사실을 2021년 3월 2일에 신고를 했는데 5월 30일에야 비로소 첫 피의자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사건 성취 이후 날짜를 계산해보면 한 거의 55일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앵커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이미 발부받았는데 그것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다가 한 8, 9일 뒤에 9일여일 뒤에 이렇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폰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건에 있어서 그렇게 수사를 딜레이할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없었는데 아주 이 사건을 방치했다, 아예 그냥 질질 끌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문제는 군 내에서의 어떤 그 경찰이라든지 군 검찰이라든지 그리고 군에서 처벌하는 이 법원이라고 하는 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지휘관의 지휘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공정하게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 법무관에서 피의자도 변호하고 피해자도 변호하고 분리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한 건물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군 법무관에게 피의자 변호와 피해자 변호, 충돌하는 어떤 그러한 모든 것을 또 맡기고 또 동시에 군 검찰과 군 판사 역시나 지휘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안위라든가 군의 특수성에 맞춰가지고 수사를 이렇게 딜레이하고 또 종용하고 또 거기에 있었던 가해자를 비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시스템적인 여러 가지 군 사법 시스템을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또 범죄를 철저하게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번에 개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건 뭐 김남국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군 사법 체계가 이제 지휘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는 문제, 사법기관은 독립성이 우리 검찰이나 법원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듯이 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지휘관 휘하에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얘기는 김남국 의원님 많이 해주셨지만 이번에 사건도 공군에 맡기지 않고 국방부가 직접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이 건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성폭력 피해 사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전군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전반적으로 한번 벌이고 경각심을 높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나섰는데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군 업무상 위력 가늠엔 징역 10년 이렇게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 대표 발의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방관자도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제도 개선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남국 의원님, 네, 어떤 방향으로 좀 법제도 정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더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군형법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용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법안은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나 군이라고 하는 어떤 조직의 특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사회에서의 그런 상하 관계보다 훨씬 더 그 강제력이 높고 또 은밀하게 범죄가 벌어지는 그러한 조직적인 조직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위계와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 조항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군이 이러한 성폭력 범죄가 벌어졌을 때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군 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뇌물이라든지 납품 비리라든지 비리나 비위가 벌어졌을 때 이것을 철저하게 처벌할 수 있는 군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뜯어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저는 매우 적절한 지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정말 군 내부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검찰권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어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요. 네. 이거 관련해서 청문회를 해야 된다. 네.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좀 또 이를테면 야당에서도 법안 발의하는 거 없습니까? 어떻게 지금 대처해야 법안은 얼마든지 발의가 가능하고요. 전용기 의원님이나 박용진 의원님 법안 내신 것들이 위력에 의한 가늠 같이 군형법에 없는 조항들 또 성폭력 처벌법에 있는데 군형법에는 없는 조항들을 이제 넣자고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입법도 중요한데 입법 이전에 그 수사를 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고 또 전반적인 실태조사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큰 그림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좀 내놓고 이것들을 입법해야지 이번 행위 하나만 가지고 위력에 의한 가늠이라든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이런 처벌조항 하나 둘 넣는 걸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이 급한 게 아니라 1번 진상규명, 2번 실태조사 이게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로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어제부터 당대표 경선 투표 중인데 오늘 11일 이번 주 금요일에 새 대표 확정하죠. 자, 근데 특히 이준석, 나경원 신경전 거셉니다. 이준석 전 의원은 비방 문자 관련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박수영 의원님, 나경원 전 의원이 거론한 위험한 공감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이 문제는? 예, 지금 이준석 후보와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거센 건 사실이고요. 이게 1위 후보하고 2위 후보는 누가 1위가 되고 누가 2위가 돼도 당연히 있었을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상당히 큰 변화를 당내에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흥행이 안 되던 전대가 이렇게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고 그 이유는 우리 당 내에 지역주의라든지 계파주의하고 결별하고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이 변화하는 중요한 계기에 아주 건강한 진통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선거를 치르다 보면 1, 2위 간에 약간의 신경전, 비방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6월 11일 이후에는 이런 과정들 다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대선 승리를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야당 당대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1, 2위 후보 간의 논쟁의 핵심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네.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뽑는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우리 후보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당연히 우리 당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예. 이 부분은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될 필요도 없고 당 대표를 뽑고 나면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윤석열 전 총장을 포함한 모든 후보들을 포용하고 후보군으로 드리겠다고 다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논쟁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인데 조금 과도하게 논쟁이 지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당 대표가 되면 누구라도 윤석열 총장 포함한 모든 후보들과 함께 대선 승리를 위해서 나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께서는 상대당이지만 어떻게 짚고 계십니까? 특히 윤석 돌풍 관련해서요. 네, 지금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후보자 간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특히나 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후보자들은 절박하게 이제 뛰다 보니까 경쟁이 이제 좀 격화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어떤 그 경쟁이 감정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제 선거 이후에 봉합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제 선거 이후에 국민의당이 바로 해야 될 것은 결국에는 당대표 중심으로 화합해가지고 국민이 혁신하고 쇄신해야 될 부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가고 힘을 모아가는 건데 만약에 이제 너무 감정적으로 싸워버리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싸울 때 싸우더라도 서로 간에 좀 존중하면서 당을 생각하면서 경쟁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뜻한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예.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비단 주머니 3개 언급했죠.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 의혹을 해소할 비책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자, 근데 이제 다른 당권 주자들이 비판을 합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게 아무래도 이준석 후보가 윤 전 총장에 대한 평가, 관점이 다르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삼국지 인용해서 재미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단 주머니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전 총장께서 상당한 격차로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견제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의혹은 본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가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가족의 의혹 부분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판단하게 맡겨놓으면 될 것이지 이걸 가지고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 일은 아니다. 아까도 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성 얘기 많이 했는데 사법부가 재판 진행 중에 있으면 맡겨놓고 우리는 그 이외에도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너무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여당에서는 요즘에 야당 당권 레이스 흥행 부러워한다고 하던데, 이준석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이준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이야기한 비단 주머니 3개 이런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도덕적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다면 피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차례 검증이 이루어졌는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출마 시점을 늦춰가지고 그런 도덕적 검증을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조금 후보자로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도덕적 검증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한 검증, 후보자의 실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큰 미래의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검찰 출신의 윤석열 총장이 과연 교육, 국방, 외교, 경제, 문화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에 그런 어떤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점이 좀 좀 걱정스럽다,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 행보 보이는 거 보면 막 견학 다니면서 좀 어떻게 보면 웨이퍼와 기판 이런 것들 물어보고 막 이런 식의 중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이런 질문밖에 하고 있지 않아서 매우 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복지 후진 공론 이것 때문에 사방에서 심지어 여권의 대권 주자들도 그리고 야권 대권 주자들도 비판 가세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재명 지사 이 관점 잘못된 겁니까?
예, 그 이재명 지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는데, 그 MIT의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부부가 계시거든요. 베너지 디플로라고 하는 두 분 교수님이 이제 그 노벨상도 받으셨고 책도 하나 쓰셨는데,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근데 이 책 관련해서 인용을 거꾸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두 분 교수님이 모든 나라에 다 그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게 더 좋은 일이라고 주장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올리셨는데, 이제 윤희숙 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대학에서 강의 교재로 쓰셨던 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그게 아니다. 이제 개인에 대한 정보들, 얼마나 소득을 벌고 누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세금을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있는 국가에서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니고 핀셋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님이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그렇게 내용을 뒤바꿔서 썼다 이렇게 해서 비판이 돼서 현재 지금 공방이 아주 재미있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 계속 세 번에 걸쳐서 공방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정세균 전 총리, 박윤진 위원도 지금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베너디 디플로 교수가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지난 4월에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의 유연성을 기본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온 문장을 보면 미국의 복지정책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부유한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미국에서도 보편 기본소득이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편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윤희숙 의원님이 막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복지국가 후진론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복지예산 200조 원 쓰는데 어떻게 복지 후진국이냐 이야기를 하는데요. 2018년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미 OECD 주요국의 공공사회 복지지출 현황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현황 보고서 요지를 보면요. 200조 원 지출하는데 실제 그 200조 원 뜯어보면 다 복지예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지예산에 R&D 예산도 들어가 있고 우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개발하는 기술 개발하는 그런 예산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복지예산으로 볼 수 없고 사회복지 분야 지출액 자체가 낮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더 나아가서 큰 문제는 이 복지 지출 제도의 어떤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도 매우 낮아서 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서 통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복지 국민 부담률을 보게 되더라도 GDP 대비 평균보다 훨씬 더 못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불평등 개선 효과나 이런 것들도 보면 훨씬 더 그게 못 미친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복지 예산이 200조 원이니까 우리는 복지 후진국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회 예산정책적 보고서에 반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좀 말씀 오래 하셨으니까 마지막으로 박수영 의원님 의견 듣고 오늘 대담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재명 기사님도 그 디플로 교수와 베너지 교수의 이론이 후진국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나온 것이 복지 후진국론이거든요.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는 선진국이지만 복지에 관해서는 후진국이기 때문에 베너지 디플로 교수의 후진국의 그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이 디플로 교수의 이론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복지 부분만 후진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복지 후진국론이 후진국이냐 상당히 많은 돈을 쓰고 있고 이게 이제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이게 200조를 쓰고 있는데 적게 쓰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서 복지를 보편적으로 주는 문제는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핀셋으로 도와줘야지 보편적으로 쓰는 200조가 문제가 아니라 한 600조, 700조를 1년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나아가게 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사도 이미 그 이론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이 복지만 후진국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비판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시방 코너입니다. 자, 세상은의 새
지금이라는 뜻의 시방, 새 시방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나온 판결이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 등 기업, 일본 기업 16곳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가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재판부가 뭐라고 판시했습니까? 네, 이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소송 비용도 부담하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사실 이 판결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 철조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별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이러면서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과 정반대되는 판결인데요. 사실 이 관련 소송들이 한 20여 건이 계속해서 지금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재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우려와 혼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대법원이 했던 판결 똑같은 같은 내용인데 뒤집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법원이 어찌 보면은 일본의 손을 들어준 셈인데 후폭풍 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의 반발 당연한 거고요. 무엇보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을 취해 왔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담은 재판 결과에 외교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워졌습니다. 말 그대로 그 지속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일본 정부 측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책임감 가지고 대응하라면서 일침을 했고요. 또 그 소송을 당한 기업 중 한 곳이죠. 일본 제철은 타당한 판결이다 이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모든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내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론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법조계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거 민사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한미관계나 일본과의 관계 악화 등 사법 본질에서 벗어나는 정치 외교적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들까지 나열하고 있어서 재판 결과에 대한 법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심 민사재판부가 외교적인 정치적인 판단까지 한 거네요? 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거 문제요. 그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독도 표기 문제. 그 일본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에서 성화봉송 코스를 소개하는 전국 지도의 독도 위치에 쉽게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미세한 점을 찍어서 독도가 마치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를 했죠. 지난 2019년 7월에 우리 정부가 처음 발견한 직후부터 계속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수용 불가 방침만을 공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적극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 IOC조차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예전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왜 한반도기에 표기된 독도를 일본이 문제 삼지 않았습니까? 이때 IOC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과 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서 우리 국민의 67.6%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북한도 신성한 국제경기대회를 악용하지 말라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야말로 저들의 대침 책동을 합법화 정당화하는 추세이고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악랄한 반역사적 망동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은 여론이 어떻습니까? 네.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나타나서 이 50%를 기록한 올림픽 개최 찬성 응답자보다 적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취소나 재연기 의견이 80%를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 여론이 조금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24%의 응답자는 차라리 관중 수를 좀 제한을 한다거나 26%는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이 좋다라고 답해서 이 당장 다음 달로 다가온 올림픽을 어차피 취소할 수 없다면 이런 식으로 축소해서라도 치르는 게 낫다라는 일본 국민의 판단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온 선수나 관계자에 대한 감염 대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3%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답해서 여전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 지지율 지금 가장 낮은 수치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출범 당시만 해도 7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선 37%의 응답자만이 지지한다고 응답을 했는데요. 게다가 50%가 스가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해서 현 내각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도 스가 내각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 덩달아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지지율도 지난달보다 4% 떨어진 33%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강력하게 재선을 노리는 스가 총리의 바람과 달리 올해 9월 자민당 총재 임기까지만 총리를 맡아달라는 응답이 43%, 즉시 교체해달라라는 응답이 16%로 나타나서 확실한 민심 이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문희정 평론가와 함께하는 3시 반 코너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요. 문 평론가님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부터 팬들 동원하신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출발세아팀이 워낙 인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시죠. 그 이스라엘의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총리, 실각할 상황 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열흘간 가자 지구를 폭격하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면서 물러나게 됐는데요. 네타냐후 총리의 정당인 리쿠드당은 지난 3월 총선에서 30석을 얻어서 의회 내 제1정당이 됐지만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2당인 예시 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에게 연정 구성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이 구성 시한을 35분 앞두고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무려 8개 정당이 함께한 내각 구성에 합의를 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정당인 야미나부터 정반대 성향인 아랍계 정당인 라함까지 정치적 이념이 다양한 무지개 연정이 오로지 네타냐후 총리 퇴진이라는 목표 아래 모인 겁니다. 이 14일 이전까지 신임투표를 거쳐서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되면 지난 15년 2개월간 정권을 잡았던 네타냐후 총리의 임기도 끝나게 되는데요. 이 차기 정부 임기 전반기의 총리직은 극우 민족주의 정당 야미나의 나프탈리 베네트 대표가 맡게 되고요. 2023년 8월 27일부터 후반기 임기 2년은 예시 아티드의 라피드 대표가 맡을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무지개 연정. 네네. 8개니까 무지개 연정 플러스 1이네요. 성사 가능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반 네타냐후라는 것 외에는 정당 간 정치적 공동점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는 오히려 극한 대립을 해왔던 정당들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된 건데요. 일단 무엇보다 지난 2년간 무려 4차례나 총선을 치른 만큼 이 혼란한 정치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연정에 우파들이 참여한 것은 그동안 네타냐후 총리의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함께 지난해부터 이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수뢰, 배임, 사기 등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영향을 미쳤을 것일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11대 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역시 네타냐후와 대립각을 세우던 중도 좌파 성향인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 집권 기간 동안 강경 일변도의 팔레스타인 정책으로 인한 반유대주의의 확산과 또 이스라엘에 대한 혐오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스라엘 국내외적인 요구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물러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네타냐후 총리의 권력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요. 자신의 권력을 연장할 수만 있다면 극우 정당과 손을 잡기도 하고요. 또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가자 지구를 향해서 폭격도 마다하지 않아왔기 때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연정 구성은 세기의 사기다 이러면서 좌파가 포함된 새 내각이
이스라엘과 국민들을 안보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야미나를 비롯한 우파의 연정 참여가 배신을 하면서 이 의원들을 상대로 의원 빼내기 작업, 즉 이탈표 끌어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의회 의석수 전체 120석 가운데 이번 연정에 참여한 8개 정당의 총 의석은 62석이지만 야미나 의원 한 명의 이탈로 61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연정은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 지지자들은 이 연정에 참여한 의원들을 협박하고 있고요. 또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도 SNS를 통해서 이 베네트 대표의 집 주소를 공개하고 시위를 독려하다가 개정이 일시 정지되기도 하는 등 네타냐후 총리 측의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려는 이유, 아무래도 지금 그 재판 받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법상 총리는 기소되더라도 사법 절차가 모두 끝날 때까지 사임할 필요가 없는데요. 예. 부유한 지인들의 성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자신에게 또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경쟁 언론사를 압박하는 정책을 펴주기도 하는 등 뇌물, 사기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직 총리 입장에서 재판을 받아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자, 오늘도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볼까요?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스포츠의 좋은 소식 매일매일 전하고 싶은데 오늘은 슬픕니다. 예, 유상철 전 감독이요? 네, 월드컵 영웅 유상철 전 감독이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투병 중이었잖아요. 2019년 10월에 황달 증세에 있어서 병원 가봤더니 췌장암 4기 진단받고 항암 치료를 10번 넘게 했는데 결국 투병 1년 8개월 만에 별세했습니다. 향년 50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사령탑 복귀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상태가 다시 좋아졌었거든요. 작년 6월에 유상철 감독이 이끌던 인천 유나이티드가 1승도 없이 꼴찌로 쳐져 있으니까 새 사령탑으로 유 전 감독이 물망에 올랐었어요. 본인이 복귀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했고 나 몸 괜찮다 이러면서 의지를 보였는데 가뜩이나 스트레스 많은 이 극한 직업 감독은 어렵다, 병이 안 좋다, 여론이 워낙에 안 좋아서 최종 단계에서 무마됐던 일도 있었거든요. 이후에도 예능에도 나왔고 유튜브 콘텐츠도 만들고 그때마다 회복해서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안심도 하고 응원도 많이 했는데 최근 급속도로 상태가 악화해서 병원에서 집중 치료받다가 어제 7시쯤 별세했습니다. 예, 자, 유상철 전 감독 하면은 월드컵 영웅 2002년 때 그때 정말 큰 활약을 보여줬는데 기억이 참 아직도 선명하죠. 안방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전 그 추가골. 추가골이요. 사실은 16강은 언감생심이고 한 번도 월드컵 1승이라는 거를 우리가 해본 적이 없었던 시절인데 황선홍 선수의 첫 골 넣고도 아슬아슬 마음 졸일 때 유상철 전 감독이 쐐기를 박은 중거리골 터뜨렸습니다. 안방 월드컵에서 첫 경기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줬던 그 골이고요. 그때 대회 내내 중원에서 워낙에 활약이 좋아서 2002년 월드컵 올스타팀 미드필더 부문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사실 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 때 동점골도 기억하시는 축구팬 많더라고요. 이때 멕시코전은 하석주 선수 백태클로 골 넣고 백태클로 1대3으로 역전패했고 두 번째 경기에서는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에 0대5로 패배했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대회 중에 경질되고 참 뒤숭숭하던 그 와중에 세 번째 벨기에전에서 유상철 전 감독이 캡틴 완장을 차고 투혼의 골을 넣었던 그 장면도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유 전 감독은 A매치 124경기에 출전해서 18골 그리고 골키퍼 패고는 다 했다라는 말 나올 정도로 멀티플레이어의 원조격이었습니다. K리그에서는 울산에서만 142경기 뛰었고 J리그에서도 가시와 레이솔, 요코하마 마리노스에서도 활약을 했습니다. 은퇴쯤에는 사실 왼쪽 눈이 나 거의 안 보인다 고백해서 놀라움을 안겼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황 앵커께서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나 경기 있으실까요? 저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골보다는 골이야 물론 먼저 아까 말씀하신 폴란드전때 쐐기골이 있었지만은 이게 종횡무진 활약하는 어디에 어느 포지션도 다 써봐야 되는 만능 멀티플레이어.
훌륭한 선수였죠. 네, 빈소도 뭐 어제 저녁에 당장 차려졌어요. 치료받던 서울 아산병원에 차렸는데 이제 유정 감독이 어제 세상을 떠난 게 7시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문을 뭐 당장 받을지 오늘부터 할지 유족이 결정을 못 내렸었는데 당장 어제 자정부터 월드컵 4강 영웅들이 한 걸음에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황선홍, 최용수 전 감독, 뭐 이천수, 김병지, 현영민 줄줄이 자리를 했고요. 뭐 다들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떠나서 너무 슬프고 안타깝고 아프지 말고 편안히 있었으면 좋겠다 이구동성 말을 했고요. 빈소에 보니까 그 영정 사진 뭐 준비가 되어 있던데 너무 활짝 웃고 있는 걸로 해서 더 짠하고 찡하고 좀 슬프고 그렇더라고요. 참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알겠습니다. 유상철 전 감독의 고인을 명복을 빕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6월 8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